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4일이네요.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보신 것처럼 미국의 트럭 탑재형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자, 그걸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지금 제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포병 전력이죠. 그래서 그 하이마스를 한번 다뤄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육군의 무기 체계인 천무 다연장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이제 비교해 보면서 전체 다연장이라는 게 현대 포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에 관여하는 미국의 입장,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대한 생각의 계기는 지금 8월 2일자 디펜스 뉴스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바이든이 이 기사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하이마스죠. 하이마스의 탄약, 로켓이겠죠. 로켓을 더 보내기로 했다. 예. 그리고 미국 의회가 더 보내라고 막 재촉을 하고 있다. 자, 거기 부응해서 바이든이 이런 행동을 취했다. 하이마스의 로켓탄을 더 보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뭐 보면은 이게 이제 천무다연장하고 우리 이제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찍힌 사진 같은데 M270 MLRS 이 사진으로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왼쪽에 보이는 장갑차 탑재형이죠. 이걸 가지고 있죠. 원래 이제 미국 건데 우리도 도입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국산화 시키기로 해서 오른쪽 천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식 명칭은 K237-2395 천무 다연장이에요. 2015년부터 배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 한 200에서 200문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한 400문 가까이 가질 계획으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 차이점은 차체에만 있어요. 우리는 값이 좀 저렴한 트럭 차체를 쓰고 미군은 장갑차 차체를 쓴 거죠. 그리고 위에 발사대 부분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예, 사실은 더 비슷하고, 왼쪽에 보면은 MLR에서는 툭 튀어나온 게 보이죠. 저게 이제 여기서는 포드라고 그러죠. 탄을 다 발사하고 교체를 할 때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양쪽을 하나씩 있으니까 한 세트로 두 세트 포드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6발짜리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국산 형태 천무에 있어서는 이렇게 넣고 빼는 그 도구가 제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되면 나와요. 미국 것은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M270을 국산화한 형태다. 그래서 로켓의 모양도 그렇고, 로켓의 사전 거리, 그리고 사용하는 구경,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가는 게 있죠. 이 왼쪽에 천무 보면은 왼쪽 포드에는 가는 게 들어있어요. 지금 뭐 130이나 131mm짜리예요. 오른쪽에 거는 한 240mm 가까이 되는 게 들어있죠. 자, MLRS는 좋은데, 미국도 MLRS가 좋은데 굳이 이건 사정거리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운영 유지가 어렵고 뭐 좀 비싸다는 뜻이겠죠. 가격 자체도 비싸고, 또 장거리 수송, 항공 수송 같은데 좀 불리한 장갑차보다는 우리도 차륜형, 즉 트럭에다 올려보자, 그렇게 나온 게 이 하이마스예요. 이거 여기 보면 HIMA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저걸 굳이 뜻을 번역해 보면은 고기동 다연장 로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05년부터 저걸 배치를 했어요. 자, 우리 천문은 2015년부터 배치가 됐으니까 미국의 하이마스가 참고가 됐을 거예요. 10년이 더 앞서니까 우리의 개발에.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을 차이를 보면은 서로의 주안점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원래 MLRS에서는 이 포드가 두 개인데 천무에서는 그대로 두 개가 유지됐거든요. 화력이 똑같아요. 단지 장갑차 차체에서 트럭 차체로 바뀌었다 뿐인데, 이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장갑차가 트럭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 다는 포드의 숫자가 하나로 줄었어요. 예, 훨씬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파괴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건 5톤 트럭이에요. 우리 트럭은 10톤 트럭이에요. 그 차이는 양군 간에, 미군과 한국군 간에
어떤 전술 차이에 기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5톤 트럭이고 금액은 한 60억 원. 트럭 자체의 가격은 얼마 안 하겠죠. 기존에 있던 트럭을 활용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발사 체계하고 안에 로켓은 로키드 마틴에서 만드는 것 같고, 트럭의 엔진의 출력은 290마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톤 트럭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시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천무랑 어떻게 비교하면 되느냐. 천무는 이거에 한 2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똑같은 발사대 포드가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드를 6발 다 발사하고 나면 저걸 갈아 끼울 때 6개를 통째로 갈아 끼우거든요. 그때 쓰는 이제 크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MLRS를 쓰기 전에 국산한 구룡 다연장, 옛날에 뭐 국군의 날 행사에 자주 나왔던 거죠. 이걸 쓰고 있었죠. 여기는 이제 130이나 131mm, 후기는 131mm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거리가 좀 더 길어졌었어요. 그게 36발 더리가 묶음으로 돼 있죠. 이게 사거리는 36km 정도 됐네요. 우리는 이 무기체계를 군단 포병에서 썼었죠. 그래서 이걸 쓰다가 이제 미군 거를 써보고, 우리도 이제 로켓포, 다연장 로켓포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MLRS를 참고해서 트럭 기반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은 거죠. 미군도 트럭 기반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더 간단하게 만든 거죠. 더 가볍게. 대신 파괴력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탄수가 좀 적으니까. 그런 양쪽이 그런 각각의 다른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린 것이죠. 자, 천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그림 속에 보면 이 트럭이에요. 이 트럭이고, 이 아까도 이제 로키드 마틴에 대응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한화예요. 발사대하고 뭐 안에 미사일, 유도 장치 이런 것들은 한화에서 만드는 거고, 트럭은 두산 인프라코에서 만든 거예요. 아까 하이마스가 5톤이었죠. 290마력이죠. 여기 쓰이는 차대는 10톤 정도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도 450마력이니까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배 가까이 되죠.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리고 위에 이제 장치하는 포드가 2개가 되죠. 즉 로켓이 2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비용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있었겠죠. 이거는 적의 화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게 포병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은 궤도형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입을 본 것이고, 이 트럭 차대는 그 후에 개발된, 우리 배치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포병 레이더 A사형으로 만든 거 있죠. 그게 이제 LIG에서 개발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 차체도 이 트럭의 차체를 같이 써요. 그러면 또 이제 비용 절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구룡도 군단이 가지고 있는, 즉 육군 군단장이 활용할 수 있는 최장거리 화력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 탄두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데서는 최적의 무기예요. 이런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때만 해도 일반화됐던 우리 중공군의 인해 전술 같은 거 기록 화면으로 많이 보이죠. 뭐 논두렁에, 뭐 벌판에 그냥 이렇게 아마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지전을 할 때도 뭐 양측의 병사들이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막 빽빽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저게 뭐 박격포탄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거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그런 작전 전술이, 육군 작전 전술이 너무 소모적이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무기 체계가 이런 다연장 로켓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군단 수가 좀 줄어들었죠. 국방 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군단이 관리하는 면적이 가로 60km, 세로 120km예요. 여기에 안에 보병 사단이 2개 내지는 3개가 들어있고, 이렇게 기갑 여단이 들어있고, 포병 여단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군단 포병의 최장거리 화력인 이런 이제 천무는 이 거리를 커버를 해야 돼요. 즉 120km 정도 날아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천무예요. 가장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이걸 넘어가는 화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공군한테 요구하거나 미사일 사령부에 요구해서 지대지 탄도탄을 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군단장의 재량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218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최대 한 367대까지
배치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보면은 조금 전술적인 면인데 왼쪽은 발사대 차량이고 오른쪽은 뭐냐 탄약 보급용 차량이죠. 예, 여기에 자 우리 천무에는 두 개의 포드가 들어가 있죠. 지금 보아서는 한 포드에 239mm짜리 로켓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6개씩. 자 그러면 트럭에는 그 포드를 4개씩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두 대의 차량에게 두 대의 천무에게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탄종을 바꿔 끼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 포병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과거 뭐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보면은 포병들이 뭐 우통을 벗어 제낀 채로 견인포들을 뭐 진지해서 그냥 계속 포탄 날리면서 옆에는 뭐 탄피가 뭐 엄청나게 쌓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런 포병들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에서 그런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다면은 지금은 내가 포를 발사하면 상대방이 금방 내 위치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길게는 수분, 짧게는 1분 내에 상대방의 반격탄이 날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 전술이 포병의 기본 전술이 발사하고 위치 변경, 그리고 탄약 보급 또 발사 또 위치 변경 이겁니다. 그래야만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상대방한테 타격을 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포병 레이더에 등장한 것이죠. 대포병 레이더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게릴라나 수준이 낮은 민병대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정규군이다. 정규전을 상대한다 그러면 이거는 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대화된 포병은 전부 다 자주화가 돼 있죠. 자주화가 돼 있고 K9 자주포가 그 좋은 예죠. 빠르죠. 못 가는 데 없죠. 그리고 탄약 보급차가 바로바로 탄약을 넣어주죠. 안전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적이 나한테 대응 사격을 하더라도 직격탄을 맞지 않는 선에서는 나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이 사거리 길면 좋겠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포병에 있어서는 사거리는 목숨하고 같아요. 예. 내 사거리가 상대방 사거리보다 1km만 더 길어도 나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요. 예. 계속 적 포병의 최대 사정거리에서 바깥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사정탄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장사정탄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탄약이 커야 되고 포신도 길어야 되고 차체가 그걸 견뎌야 되고 뭐 K9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K9 개량형 나오잖아요. 그죠? 또 같은 포신에서는 포탄의 발사 방법을 여러 가지로 조정해서 뭐 로켓을 뒤에 붙여서 사정거리를 늘린다든지 또 항력을 감소시킨다든지 또 최근에는 램제트 엔진 개념을 넣어서 더 멀리 간다든지 그리고 유도 개념을 넣어서 정밀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상대방에 대한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많은 나라들의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고 실제 육군 간의 전투에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물론 과거 전장과 현재 전장 또 미래 전장 계속 달라지겠지만 실제 육군 간의 전투에 있어서 뭐 근접전에 의한 보병과 보병들이 맞부딪혀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가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포병에 의한 살상력이 최고입니다. 즉 포병이 제일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포방부가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세니까. 그걸 대량 생산하고 싸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전반적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는 K9이 과감하게 세계 제1의 자주포가 된 거잖아요. 천무도 그 길을 걷고 있다 이래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천무에 들어가는 탄종이에요. 저 위에 보이는 게 130mm, 이게 130이나 131, 아마 131일 거예요. 요즘은 저 로켓이 제일 작은 거죠. 이건 한 포드 안에 20발이 들어가죠. 그 포드가 두 개니까 이걸 발사하는 경우에는 4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유도 로켓이에요. 그래서 뭐 한 30 몇 킬로, 36km 정도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탄도탄 발사하는 거 똑같아요. 로켓이 점화하면 몇 초간 점화하고 꺼지잖아요. 그럼 탄도탄처럼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고 위에 그래서 이 한화에 이 홍보 문구에 보면 저 무유도탄 로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 로켓은 우리가 보는 뭐 헬기에서 쏘는 로켓 있죠.
그 70mm 로켓 그것도 있고 우리 비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단지 구경이 130mm다. 크다죠. 그 정도고 그 밑에 거부터는 239mm부터는 미사일이라고 해놨어요. 참 이거는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피 기능도 하고 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39mm부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239mm부터는 유도가 가능한 것이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의 포드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 400mm가 있고 600mm까지 있어요. 또 600mm는 이제 최근에 개발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동형 발사대 즉 천무에서 탑재해서 발사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도 600mm짜리가 개발은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탄도탄이죠. 전술 탄도탄하고 사정거리가 살짝 짧을 뿐이에요. 한 300km 정도. 짧은 것도 아니죠. 우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저거는 기존에는 네발 들이로 해가지고 지상 고정형 발사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기동성이 있으니까 생존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그 포드에 한 발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러한 탄종을 이제 쓰게 되고 이거는 직경 위주고 유도냐 무유도냐 그 차이가 있고 안에 보면 탄두는 기본적으로 고폭 탄두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신관에 따라서 뭐 이제 충격으로 신관할 수도 있고 지상에서 뭐 한 10m 상공에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무서운 이유는 안에 집속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집속탄은 안에 새끼 탄두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수십 개부터 수백 개까지. 그래서 공중에서 확 터지면서 입마 살상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기갑 이제 관통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한 발이 뭐 축구장 몇 개? 예,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수십 발이 발사가 되면 엄청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트인 지역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군의 6.25 사변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처럼 들어온다. 이런 거 그냥 한두 발 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대규모 기갑 세력이 또 평지에서 밀고 들어온다. 은폐 없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대부대 전술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상대방의 그냥 쉬운 먹잇감밖에 안 된다. 우리의 전멸을 초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불가능해졌냐, 그런 작전이 효율이 왜 없어졌느냐, 바로 이러한 무기들 체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점은 탄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열압력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열압력탄이라는 것은 안에 이제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고도화된 갱도 진지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서 폭발을 하더라도 안에 있는 가스가 그 갱도 진지를 따라서 쭉 퍼진 다음에 점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기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느 구석까지 다 퍼진 다음에 폭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통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갱도화된 진지, 잘 구축된 진지에서도 엄청나게 유효한 그런 무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과 주변국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무기 탄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열압력탄이.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디펜스 뉴스 기사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5,5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돼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155mm 곡사포의 포탄 그리고 하이마스의 포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공받은 하이마스의 대수가 16대임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16대인데 우크라이나의 요청 사항은 이걸 50대까지 늘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 포드를 한 100개 정도 더까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두 개당 발사대 하나당 포드를 2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준비 상태에 있는 거죠. 한 포드를 다 쓰고 나면 바로 그 다음 게 장전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또 채워 넣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천무의 화력의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포드가 1개고 우리는 2개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천무를 몇 대 가지고 있는데 현재 200대 이상 가지고 있고 향후 약 400대 정도까지 가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한 50대 정도 있으면 하이마스가 천무로 따지면 25대 정도예요. 25대 정도 있으면 우리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그만큼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증빙하기도 해요. 젤렌스키의 부인이 미국 의회에 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중에 거기서도 언급된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무기 체계 중에 하이마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즉 하이마스가 상당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더 많이 받고 싶다. 미국이 충분히 주지 않는다.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떤 탄을 줬느냐? 로켓탄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30mm부터 600mm까지 있어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게 에이테킴스라는 거죠. 600mm짜리는 전술 탄도탄 수준이죠. 뭐 회피 기능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곰곰이 생각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임하는 입장이 보여요.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무기를 주지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 스스로 쉽게 점령하지 않을 만큼, 현재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력을 가까스로 막아낼 만큼 정도만의 무기만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그럼 어떤 로켓탄을 줬느냐? 하이마스에 쓸 수 있는, 즉 우리말로 하면 천무에 쓸 수 있는 천무의 로켓 중에 뭘 줬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마리가 있습니다. 80km짜리 사정거리 80km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저걸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러시아 대부분의 포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도 긴계끼리 있을 테니까 러시아 대부분의 포병의 사거리 바깥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병참 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좀 더다오. 이 무기 좋은데 너무 좋다. 그런데 미국은 찔끔찔끔 주고 있고 80km 사정거리 이상 넘어가는 건 안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전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큰 늑대나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가 사슴의 목을 콱 물었는데 더 힘을 쪼여서 끝장을 내버리는 게 아니고 물었다 놨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목덜미를 물고. 그러니까 물린 사슴이 발버둥을 치죠. 그 말발굽에 그 맹수의 얼굴에 생채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주게 되면 러시아는 더 강력한 콱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서 절묘하게 지금 넣다 뺐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한계가 하이마스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정거리 80km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정거리 80km가 어디냐? 우리 천무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거예요. 예. 유도가 되는 로켓, 즉 정밀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러시아군의 사정거리 밖에서 저기 병참선이나 지휘부, 컨트롤 센터 이런 데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좀 더 다오, 뭐 더 원한다면 더 사정거리 긴 걸 다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미국은 그게 주지 않습니다. 16대만 가지고 있어. 우리 처음으로 치면 8대예요. 화력으로 치면 8대 가지고 있고 이게 탄약을 더 줘, 로켓을 더 줘,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의회에서 앵앵거리니까 이번에 탄약을 좀 더 보냈다 이거예요. 자, 그게 뭐냐? 239mm짜리 저거예요. 저게 사거리가 80km예요. 저걸 준 거예요. 포도당 6발 들어가는 거 이거. 그 위에 있는 400mm, 600mm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확전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정도 선에서 교착 상태를 유지.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력에 맞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딱 맞추는 정도가 여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딜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 기회를 찾고 있겠죠. 그게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고 더 확장시킬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안타까운 거는 우크라이나하고 젤렌스키죠. 예. 그들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더 강한 무기를 도입하면 러시아는 더 강하게 칠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주변국이 원치 않는 짓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더 지원하자 침략받고 있는 불쌍한 나라인데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고심하다가 찔끔찔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사에서 느껴집니다. 네. 자, 이게 뭐 AT킴스도 600ml짜리 우리 거랑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거를 현재는 지상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거를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게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네. 자, 그럼 하이마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미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이거예요. 뒤에 보이는 수송기가 앞에 프로펠러 보이시죠? 터보 프롭이에요. 이게 C130이에요. 우리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C130의 탑재량은 19톤까지예요. 이 하이마스의 무게가 자료를 보니까 16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 무장하고 트럭 무게가. 그러면 말이 되죠. 저기 한 대가 크기도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C130으로 수송이 되는 거예요. 즉 전략 수송기가 아니라 전술 수송기만으로도 이거를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기동 부대를 빨리 파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화력의 감소를 무릅쓰고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 이북 지역에 그리고 휴전선 사이에 엄청난 포병 전력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까지 염두를 안 두고 화력 위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무를 개발할 때 이 천무를 외국 전장에 보낸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화력 위주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톤 트럭에다가 올렸고 미국은 5톤 트럭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게 양군이 자기들의 육군이 어떤 전장에서 미래에 싸우게 될지 뭐 10년, 20년, 30년까지도 쓰는 무기 체계잖아요.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바다 건너 보내기가 좋은 무기 체계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포병인데 바퀴 달린 포병이다. 기동력이 확보되는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거 오늘 뭐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보면은 옛날에 뭐 누가 러시아에 누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전쟁의 신 포병. 실제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는 거는 육군의 전투에 있어서는 역시 포병이다. 포병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런 포병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이 현재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포병 전력은 뭐 거의 세계 탑급이라고 봐야 된다. 수량과 질 양쪽을 다 감안할 때. 그래서 상대방도 상당한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해서 주변국 사정거리가 1km라도 길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정거리 팔 긴 사람과 팔 짧은 사람의 권투 시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이 놀랍도록 올라간다. 그리고 다양한 탄두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집속탄이 있었고 일반 포탄이 있었고 또 열압력탄까지 활용해서 다양한 목표에 대한 타격력을 올린다. 그리고 기동력이란 부분 그리고 포탄을 재장전하는 시간 즉 이 말은 주어진 시간에 빨리빨리 막 도망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자리를 옮기면서 발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K9이나 천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분당 발사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천무는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로켓탄을 여러 발 쏘는 거니까. 대신 재장전 시간이 빨라야 되겠고 재장전하는 트럭이 나한테 빨리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차대를 가지고 포탄 운반 차량이 같이 개발된 거예요. 우리 K9에 포탄 넣어주는 차량이 같은 K9 차대로 개발되어 있잖아요. 즉 탄의 집중력, 우리 화력의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빨리 이동하죠.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이 많이 쏠 수 있고 나의 생존성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동성이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런 걸 심각하게 고려한 육군하고 포병 부대하고 그렇지 않은 부대의 전력 차이는 포의 숫자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전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 현대 전장에서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얼마나 정보를 빨리 주고받느냐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리고 많은 이런 부분들을 초래하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정규군이라면 웬만한 곳은 다 가지고 있을 대포병 레이더 때문에 그렇죠. 내가 포를 발사한 즉시 상대방이 내 위치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군단급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를 했지요. 그리고 그게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4단급을 개발한다는 발표가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의 결정이 몇 달 전에 있었죠. 이제 4단급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포병 레이더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사정거리, 정확성, 타격성, 타격력, 기동성. 이게 훨씬 더 밀도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훨씬 짧아진 나의 발사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더 강력하게 해결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을 육군, 군단급 이하로 한번 일람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군단급에 천무가 있죠. 사거리가 뭐 이제는 한 300km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군단에는 포병 예단이 있으니까 포병 예단의 일부 대대가 천무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좀 더 K9을 가지고 있죠. K9도 지금 50km 이상 날아가죠. 그리고 좀 포탄이 신형 포탄이 개발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100km 이상 날아갈 거예요. 자, 4단으로 가자. 그러면 4단에 가면 포병 여단이 있습니다. 보병 4단 이야기입니다. 포병 여단에 가면은 거기는 또 K9이나 K55 자주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단으로 들어가자. 4단 밑에 여단. 여단 밑에 들어가면은 포병 대대가 있죠. 포병 대대에서 이건 물론 다 바뀌고 있습니까? 105mm 자주 곡사포로 바뀌고 있어요. 그것 또한 같은 겁니다. 기동성이 보완된 것이죠. 정확성도 보완된 것이죠. 자, 대대급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쓰던 4.2인치 박격포가 지금 대대급으로 내려가 있죠. 그리고 여기 기동사단 같은 경우는 그게 120mm 신형 자주 박격포가 있죠. 이것도 자주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들고 다닐 수 없는 거니까.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한 단계 더 중대급으로 내려가면 81mm 곡사 박격포가 있어요. 이 81mm 포만 하더라도 관측팀에서 받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떤 산악 예단 같은 특수한 지역, 차량의 활용이 불가능한 곳 같은 경우는 60mm 박격포가 여전히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81mm까지만 하더라도 차량 이송이에요. 전군이, 전 포병 세력이 우리는 기동화가 된 거예요. 적 군단과 우리 군단이 지상전을 벌인다고 했을 때 보병 분대가, 보병 소대가 상대방 보병 소대를 만나기까지 이 라인을,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청을 다 뚫고 들어와야 돼요. 상대방은. 그게 포병 전력의 무서움입니다. 가장 먼 곳에서 천무, 더 가까이 다가오면 K9, 그 다음 105mm, 120mm, 4.2인치, 81mm 박격포까지를 다 거치고 헤쳐나와야지만 포병 소대끼리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포병 전력만 가지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포병 전력에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 말씀드린 사정거리 정확성, 타격력, 기동성에서 한쪽 포병 전력이 무너졌다 그러면 나머지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이 청을 다 뚫고 들어와야 돼요. 몇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소대별 전투를 하려고 했을 때 청소하는 수준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잠깐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을 잘 보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죽지 않을 만큼의 무기만을 주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목은 꽉 물려 있는 상태고 눈을 이렇게 휘둥그레 굴리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환상이죠. 자, 그래서 자기의 국방을 스스로 해내지 못하고 남한테 그걸 맡긴다는 생각은 아예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 국방 산업을 불가피하게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옛날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런 소리가 한때 횡행했던 적이 있었죠. 돈 많이 드는 국방은 미국한테 맡기고 우리는 경제 발전이나 하자.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그런 소리를 하는 대통령이 영원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